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9년 10월 20일 고요한 새벽, 일본 후쿠오카현 중부에 있는 다자이유시 경찰서에 심하게 목소리를 떨고 있던 한 남성의 신고 전화가 접수됩니다. 그는 차 안에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의식이 없다면서 마침 자신이 범인들이 나눈 대화를 다 녹음했다고 빨리 와달라고 말했죠. 바로 출동한 경찰은 이승용차에서 30대로 보이는 여성을 발견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전신에 두들겨 맞은 듯한 타박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추후 사인을 확인한 결과 외상성 쇼크. 피해자는 36살의 주부 타카하타 루미였습니다. 이 시신의 상태가 너무도 끔찍해서 유족조차 처음에는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몸에 있는 자국들을 봤을 때 심하게 맞은 후에 이곳에 시신이 유기된 듯한데요. 아니, 이력으로 봤을 때 평범한 주부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걸까요? 머지않아 경찰은 용의자를 수소문했고 그 중에 최초로 신고를 했던 그 목격자에 주목합니다. 사실 그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범인 중에 한 명을 이곳으로 데려다 주게 되면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고 그곳에 있으면서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범인들의 대화까지 고스란히 녹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녹음 내용을 통해 경찰은 바로 다음날 폭행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3명의 남녀를 긴급 체포하게 되죠. 아니, 그런데 이들의 조합이 아주 특이합니다. 먼저 41살의 여성 야마모토 미유키, 그리고 25살의 남성 키시 하야테, 마지막으로 야쿠자였던 47살의 남성 다나카 마사키. 아니, 나이와 직업으로 봤을 때 공통점이라고는 도통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시신이 처음 발견됐을 때 단순한 폭행 사건인 줄 알았던 경찰이 이들의 관계를 파헤쳐가면서 상상도 못했던 스토리를 밝혀내게 되죠. 심지어 하도 복잡히 얽힌 이 관계는 추후 일본 기자들이 1년간 취재했을 정도고요. 그 결과 한 가정을 파괴해버린 가스라이팅의 끔찍한 결말이 드러납니다. 먼저 피해자 루미 씨는 남편과 자녀 2명을 둔 너무도 평범한 일본 주부였습니다. 남편 유타카 씨는 장거리 트럭 운전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겠죠. 그런데 아내가 워낙 온화한 성품이라서 늘 가정을 믿고 맡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남편에게 무리하지 말라면서 격려하던 아내였고 또 집안의 대소사는 혼자 척척 해내가는 굉장히 기둥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게 평범한 가정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루미 씨가 사건 2달 전인 2019년 8월 돌연 가출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녀가 향한 곳은 이 다자이유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였는데 거기에 용의자로 지목됐던 41살의 여성 야마모토 미유키와 또 그녀와 교제 중이었던 25살 남성 키시 하야테가 동거하고 있던 곳이었죠. 미유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녀는 이 인근 환락가에서 일명 여제로 통하던 큰손이었습니다. 호스트바를 자주 드나들었고 야쿠자와 손을 잡고 협박을 해서 남의 돈을 갈취하는 게 특기였죠. 화려한 외모, 거기에 더불어 그녀는 아주 노련했고 누가 쉬운 타겟인지도 잘 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주부 루미 씨가 어쩌다 가출해 이런 질 나쁜 사람들과 동거까지 하게 된 걸까요?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은 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루미 씨에게 료타라는 친오빠가 있는데 미유키와 료타는 중학교 선배였던 거죠. 그런데 료타는요, 10년 전에 이미 행방불명된 상태예요. 문제는 그가 사라지기 전에 동창이었던 미유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고 미유키는 료타 대신 여동생 루미 씨에게 가서 돈을 갚으라고 협박했던 겁니다. 처음 루미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법적으로 돈을 갚을 의무가 없었죠. 그러다 어떻게 연루가 된 걸까?
이 사건을 취재 중이던 기자가 한 가지 눈에 띄는 사진을 발견합니다. 바로 이건데요. 루미 씨가 사망하기 약 반년 전에 찍힌 건데 미유키와 루미가 다정하게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그간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협박을 떠나서 꽤나 사이가 좋았던 걸 추정할 수 있었죠. 미유키는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능적으로 루미 씨에게 접근했죠. 무작정 니네 오빠가 가져간 돈을 갚으라고 채근한 게 아니라 처음엔 오빠 지인이라면서 허물없이 접근했습니다. 경계가 점점 허물어가면서 미유키는 그동안 주부로 살던 루미 씨가 좀 더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면서 호스트바에 데려가기 시작합니다. 전에 모르던 이 새로운 유흥 문화에 루미 씨는 놀라면서도 흥분됐고 그렇게 둘의 사이는 돈독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미유키는 저번엔 내가 술을 샀으니까 이제는 네가 한번 사야 되지 않냐 라는 식으로 루미 씨에게 술값을 요구합니다. 맨날 얻어먹던 게 좀 미안했던 루미 씨였지만 사실 가정생활은 빠듯했는데요. 미유키는 나중에 갚아도 된다면서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죠. 한두 번 빌리던 돈이 점점 불어났고 거기에 니네 오빠가 사실 예전에 빌린 돈이 있었다 하면서 결국 루미 씨는 미유키에게 큰 빚을 지게 됩니다. 평범한 주부가 어떤 사람을 알아서 술집을 다니다가 빚을 졌다라는 이 간단한 스토리만 보면 좀 이해가 힘든데 사건 내막을 1년간 파헤치던 일본 언론 그리고 유가족들은 어쩌면 이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 미유키에게 루미 씨가 철저히 조종당했다고 평가했죠. 그 한 예로 루미 씨는 가출을 한 후에 자신의 엄마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돈을 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기억하기로는 딸과 통화하고 있던 중 어렴풋 뒤쪽에서 누군가 어떻게 말하라고 지시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던 겁니다. 어쨌든 미유키에게 빚을 졌고 그걸 갚을 상황이 되지 않자 루미 씨는 미유키와 그의 동거남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진짜 불행이 시작됩니다. 너무도 기괴한 이 세 사람의 동거 속에서 루미 씨가 이상한 고문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미유키는요, 그녀에게 매일 식빵 한 봉지와 야끼소바 곱빼기를 억지로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루미 씨는 급격히 살이 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갚기 위해 어떤 일을 시킨 게 아니라 마치 사이코패스가 희생양을 괴롭히는 것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게다가 루미 씨한테 매일 똑같은 옷을 입게 하면서 씻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루미 씨 몸에서는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립스틱을 입술이 아닌 눈에 바르게 하는 아주 엽기적인 고문도 있었죠. 상상도 못할 협박에 고문에 가스라이팅까지. 이런 와중에 루미 씨는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점점 적응되어 갔고 점차 미유키 씨의 노예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데요. 미유키와 동거남은 그녀를 산에 데려가서 1시간 내내 폭행을 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허벅지에 칼로 상처를 내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죠. 그녀가 사망하기 5일 전입니다. 이들의 폭행이 극에 달했는데 청테이프를 입에 감아서 기절시켰고 이 손등에는 나무젓가락 같은 거에 찔린 상처가 가득했죠. 물론 그 사이 가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남편은 미유키한테 걸려온 전화를 녹음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로서는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아주 절박한 협박 멘트가 없기 때문에 이 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족들이 2019년 6월부터 9월까지 무려 11차례나 경찰서를 방문했지만 끝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죠. 추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경찰들의 반응이 정말 냉담했는데 녹음 파일을 가져다 줬습니다. 근데 이게 3시간이나 돼서 우리는 시간이 없어서 5분밖에 못 들었다면서 대충 보니까 성인들이 이런 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면서 아주 아니라고 황당하게만 대했을 뿐이죠. 그렇게 경찰과 마지막 상담을 한 후에 루미 씨는 며칠 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사건 당일이었던 10월 20일, 미유키는 호스트바에 머물고 있었고요. 그녀의 남자친구인 키시 하야테가 차로 그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뒷좌석에는 계속된 구타로 이미 기절한 상태의 루미 씨가 앉아 있었죠. 차를 몰던 키시가 문득 조용해졌다는 걸 감지했고 뒷좌석을 봤는데 루미 씨는 숨을 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당황한 키시는 바로 핸들을 돌려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잠시 후 현장에 키시의 연락을 받고 미유키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의 전 남편이었던 야쿠자 다나카까지 도착했죠. 이들이 머리를 싸맸고 루미 씨 시신을 유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과 동행한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미유키를 이 호스트바에서 여기까지 데려다준 직원이었어요. 그는 이 상황이 어째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고 아무도 모르게 이들의 대화를 녹음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자리를 뜨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고요. 루미 씨의 사망 소식이 일본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행방불명 상태였던 친오빠 류타가 등장합니다. 그는 놀랍게도 지난 10년간 히로시마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여기 역시 미유키가 소개한 곳입니다. 그러면 미유키는 여태까지 류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숨기고 니네 오빠가 돈을 빌리고 사라졌으니 나한테 돈을 갚아야 한다 하면서 루미 씨한테 접근해서 괴롭혔던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다시 10년 전으로 잠깐 되돌아가 보면 당시 24살이던 료타 씨가 한 식당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식당에 미유키가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둘이 재회를 하게 되죠. 사실 학창 시절에 두 사람은 별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이날을 계기로 둘은 꽤나 친분을 쌓게 되었고 1년 후에는 결국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가 오갑니다. 료타하고 함께 일하던 동료가 급한 상황 속에서 미유키에게 돈을 빌리게 됐는데 료타가 그 보증인이 되어주길 부탁했던 겁니다. 근데 료타는 젊었고 보증인은 좀 부담스럽다 했지만 미유키가 오히려 야, 너 네 친구 못 믿는 거야? 아니 너한테 갚으라는 게 아니라 네 친구가 지금 급해서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너는 그냥 보증만 서면 되는 거잖아 라고 결정을 부추기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는 차용증서에 도장을 찍게 되죠. 그런데 얼마 후 마치 계획이라도 한 듯 이 돈을 빌린 동료가 실종됩니다. 행방불명돼요. 그리고 료타는 그 빛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돈은 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각종 이자가 붙으면서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으로 불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미유키가 그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한다면서 공장으로 들어가게 했고 거기서 받는 월급은 아예 미유키 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류카를 완전히 집 조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미유키는 이런 걸 가족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면서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 조건을 걸면서 료타를 고립시켰고요. 동시에 여동생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료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난 10년간 일을 하면서 노예처럼 돈을 갚았던 거죠. 그렇게 가족과 연을 끊고 살던 료타 씨가 사실 유미 씨가 사망하기 이틀 전 미유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미유키가 받더니 지금 여동생과 함께 있다면서 바꿔주게 되죠. 근데 이때의 통화 내용 역시 기이했습니다. 루미가 뭐라고 하냐면 오빠 내가 미유키 씨를 화나게 했어 하면서 고민을 토로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미유키는 네 동생 루미가 너무 냄새가 나고 막 말도 안 듣는다면서 험담을 늘어놨죠. 이걸 다 듣고 있던 오빠 료타의 대답은 더 충격입니다. 여동생한테 야, 너 미유키 말 좀 잘 듣고 있어야지. 그리고 미유키 민폐를 끼쳐서 너무 미안해.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요. 어쩌면 굉장히 오랜 시간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노련한 미유키에게 세뇌당하고 있던 남매였기 때문에 이미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악마 같은 미유키에게 벗어난 이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이 료타가 나중에 그때 돼서야 마지막 동생과 했던 통화를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이 모든 상황을 설계한 야마모토 미유키, 그리고 폭행, 협박에 가담한 동거인 키시 하야테. 그들은 지난 2021년 3월 각각 징역 22년과 15년 6개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도 서로에게 죄를 미루면서 항소를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죠.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는 물론 제3자의 입장에서 그 과정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범죄 뉴스에서도 가스라이팅이란 단어가 꾸준히 등장하는데요.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요, 피해자한테 네가 문제야, 이건 네 잘못이야 라는 걸 반복적으로 주입시킨다고 합니다. 그 반복적인 세뇌에 피해자는 결국 판단력이 떨어지고 자존감도 없어지면서 이걸 모든 상황을 다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돼요. 자책한다는 말이죠. 게다가 가해자는 이 모든 걸,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너를 위한 거다라고 세뇌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의존하게 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렇다 보니 적극적인 반발이나 신고도 쉽지 않고 결국 이 사건은 극단적인 죽음이라는 결말을 맞게 됐는데요. 남의 심리와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를 지배해버리는 행위, 가스라이팅.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조짐이 보인다면 각별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최근 함께 영상을 만들고 있는 서울대 정신과 의사 박서희 선생님의 가스라이팅 영상을 추천합니다. 혹여 여러분도 모르게 피해자가 된 건 아닌지, 또 좀 더 정확히 무엇이 가스라이팅인지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 일본 애니메이션 즐겨보시나요? 요즘은 웹툰이 더 대세지만 일본의 고전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은 익숙하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 이 코난의 작가 아오야마 고쇼가 태어난 도토리현에 있는 호쿠에이정이란 마을은 명탐정 코난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슬로건으로 마을 이곳저곳에 만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을 정도죠. 이렇게 동심이 가득한 테마 관광지로 알려진 호쿠에이정. 그런데 지난 2009년 4월 11일 새벽, 마을 앞바다에서 전라의 시신 한 구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사관에 따르면 사망한 이는 야베 카즈미, 도토리현에 살고 있던 47살 트럭 운전사였는데 부검 결과 사인은 익사였죠. 그런데 시신을 좀 살펴보니까 일반적인 익사와는 다른 점이 발견됩니다. 체내에서 수면제가 검출되었고 결정적으로 폐에서 모래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해석해보면 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바닷물과 함께 모래를 먹었다는 뜻이겠죠. 참고로 일반적인 익사의 경우 바다의 플라크톤류가 폐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모래는 검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얕은 물가에서 누군가 야베 씨의 머리를 물속에 넣었는데 그가 반항을 하면서 몸부림을 친 거다라는 것에 가능성을 두게 됩니다. 즉 타살이었죠. 수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야베 씨 주변 인물 중 한 사람이 지목되는데 그가 사망하기 전에 차를 함께 타고 바다 쪽으로 갔던 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긴 했지만 사실 범인으로 딱히 지목할 만한 증거는 없었기 때문에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해요. 그런데 6개월 후인 2009년 10월 7일 도토리현에서 가전제품 매장을 하고 있던 마루야마 히데키 씨가 가족한테 나 이 제품 관련 수금을 좀 하러 다녀온다 라면서 집을 나선 후
행방불명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다음날 오후 2시 집에서 4km 떨어진 도토리현에 있는 시내 강가에서 익사한 채 발견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현장이 수심 20cm 정도로 정말 얕은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 사고로 빠져 죽었다기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곳인데요. 분명 누군가 그를 물로 밀어 넣었을 강압이 있었을 겁니다. 참고로 부검 결과 그의 시신에서도 수면제가 검출되죠. 사망한 히데키 씨의 장남 히로유키 씨는 아버지 일을 돕고 있던 터라서 그날 아버지가 집을 나가기 직전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에다라는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왔고 통화를 받고 나서 아버지가 수금하러 간다 라고 나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음 날까지 연락이 없다가 얕은 강에서 익사한 채 발견된 아버지.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자살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가족들은 결코 그럴 일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렇게 타살을 중점으로 조사하던 중 한 여성의 존재가 떠오르는데 히데키 씨가 그 수금을 위해 만났다던 사람이 마에다 씨 외에 한 명 더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녀는 몇 개월 전 유사하게 발생한 그 익사 사건에서도 지목된 동일인물 우에다 미유키였죠. 경찰은 분명 수상한 낌새가 있다라고 감지했고 미유키 주변 인물과 그녀의 행적을 은밀히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과거에 아주 의심스러운 사건들 중심에 이 미유키가 늘 있었다라는 걸 알아내게 되는데요. 시신으로 발견된 히데키 씨 그리고 야베 씨 외에도 지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그녀와 관련된 4명의 남성이 모두 의문사로 사망했습니다. 그 중에는 번듯한 직업과 가정까지 있던 신문기자, 경찰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1999년 신문기자였던 A씨는 새로운 직장을 따라 가족과 함께 도토리시로 이사 오게 됩니다. 2001년이 됐을 때 일을 끝내고 한잔하러 가자면서 들린 술집, 거기에서 호스티스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미유키를 알게 되는데요. 유흥으로 시작된 둘의 관계는 처음엔 가벼웠지만 결국 2003년쯤이 되자 그 A씨는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유키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그는 유독 주변에 돈을 끌어다녔었죠. 그러던 중 2004년 5월 13일 A씨는 도토리시의 철도 위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 현장 주변에는 골판지 조각이 많이 흩어져 있었는데 조사 결과 골판지 상자에 그가 들어가 있던 상태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이 골판지에는 미유키, 내가 너를 만났기에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 사랑한다. 라는 유서 같은 게 적혀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그가 직접 골판지 상자 안에 들어가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고 부검조차 이뤄지지 않았죠. 그 다음으로는 경비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던 27살의 남성 B씨였습니다. 그는 2001년경 미유키가 근무하던 술집에서 그녀와 처음 만났습니다. 근 4년간 이 둘의 끈끈한 관계가 유지됐어요. 그리고 2005년부터는 아예 그는 미유키 집에 얹혀 살면서 그녀의 아이들을 봐주고 동거를 시작했죠. B씨의 동생에 따르면 형은 미유키에게 차용 증서를 썼고 월급도 다 뺏기면서 매일 구타당했다. 마치 미유키의 노예처럼 굴었다라면서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러던 중 2007년 8월 B씨는 미유키의 자식들과 근처 해변가에 조개를 캐러 나갔다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구조된 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혼수 상태에 빠졌고 결국 열흘 후에 사망합니다. 동생에 따르면 B씨는 물을 무서워하고 수영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날 왜 혼자서 수심 깊은 곳까지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사고 당시에 미유키와 그녀의 자식들 외에 다른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결국
사고사로 처리됩니다. 세 번째 희생자는 이 도토리현 경찰서에 일하던 형사 C씨였습니다. 그는 2007년 수사 도중 우연히 미유키가 근무하던 바에 방문을 했고 그 뒤로 단골이 되면서 그녀와 깊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직장 동료에 따르면 C씨가 평소에도 그렇게 성실한 경찰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근무 태만으로 자주 지적을 받았고 심지어 여자 문제, 금전 문제로 내부에서도 골칫덩어리로 찍혀 있었죠. 그러던 2008년 2월 그는 도토리현 산에서 목을 매단 채 발견되었고 이 사건은 자살로 인정되어 부검은 따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이 아닌데요. 네 번째 사망자는 맨 처음 언급한 트럭 운전사. 바다에서 익사한 채 발견됐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얕은 강가에서 발견된 히데키 씨.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성은 미유키의 이웃 주민이었던 F씨. 그는 호텔 직원으로 일하던 평범한 남성이었습니다. 미유키와 유독 가깝게 지내던 그는 2009년 9월 그녀의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던 중 충돌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이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해하고 있는데 미유키가 하는 말이 내가 그 상대방과 합의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리비 8만엔 정도가 필요하다 라면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었죠. 그녀는 이후로도 이런저런 이유로 돈을 요구했고 견디다 못한 FC와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 옆집에 살던 미유키가 그를 돌보기까지 해요. 주변인들에 따르면 충돌 사고가 나고 나서 한 달 만에 FC는 유독 머리가 멍해서 힘들다고 호소했는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죠. 그 와중에 미유키는 FC 집을 들락날락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주변인이 마지막으로 본 모습은 FC가 거의 혼수 상태로 집에 누워있고 미유키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방 안에서 깔깔거리고 있었다는데 그 목격한 바로 다음 날인 9월 27일 FC의 상태가 위급해지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체내에서 수면제가 검출되었지만 이게 자의로 먹은 건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힐 수 없어서 결국 병사로 처리되죠. 이쯤 되니까 이 우에다 미유키라는 여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그는 도토리현 시내에 있는 한 술집에서 호스티스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긴 오직 70kg 이상의 몸매를 가진 여성만이 일할 수 있는 곳이었죠. 그녀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학대 속에 자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초등학생 때부터 덩치 큰 문제아로 불릴 만큼 반항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옆집에 맘대로 들어가서 물건 부수고 훔치는 일이 다반사였고 학교에서도 대장 노릇을 하면서 친구들을 조종하고 거짓말을 일삼았죠. 워낙 그 나쁜 평판이 자자해서 오죽하면 이 고향집에서는 이 미유키네 집 근처에는 가지도 마라 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긴 했지만 자퇴를 했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10대 후반이라는 아직은 좀 어린 나이에 한 군인 남성과 결혼합니다. 그와의 사이에서 2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결국 이혼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죠. 또다시 다른 직장인을 만나서 재혼에 성공해 2명의 아이를 낳았는데요. 두 번째 결혼 또한 이혼으로 끝납니다. 이후 또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1명의 자식까지 총 5명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줄줄이 딸린 자식들, 생계를 위해서 그녀가 호스티스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곳에서 미유키는 남자 손님들 한 명 한 명을 자신의 포로로 만들기 시작했죠. 미유키의 사진을 보시면 그녀가 단숨에 남자들을 홀릴 만한 전형적인 미인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 수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빼앗고 돈까지 갖다 바치게 만들었을까요? 특히나 일부 피해자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가정까지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녀와 함께 일했던 지인들은 미유키가 동물적으로 감이 뛰어났고 자기를 마음에 들어할 남자를 한반에 알아봤다고 말하죠. 그런 남자들을 타겟으로 정해서 친숙하게 접근했고 감정을 조종하고 결국 자신의 발밑에 두게 하는 교묘한 수법을 썼던 겁니다. 특히나 자신이 점 찍은 남자에게 접근 초기에는 지극정성을 보였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중년 남성의 길을 세워주는 식으로 유혹하기도 했죠. 그러다 어느 정도 이 남자가 좀 빠졌다 싶으면 우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다. 그런데 돈이 허락돼야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냐 라면서 거절하기 힘든 부탁을 했고 그러면서도 부모님이 암에 걸렸다.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어렵다. 양육비를 들먹이면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실제 그녀와 사귀었던 남자들은 교제 이후에 180도 변해버렸는데요. 직장에 소홀하기 일쑤였고 집에 가정에 들어가지 않기도 했고요. 자식을 나몰라라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버는 돈은 족족 그녀를 위해 쓰는 걸 당연히 여겼습니다. 특이한 게 있는데 그녀에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의 공통점. 왜 그토록 미유키에 집착하냐라는 지인들의 질문에 그들은 나는 미유키를 만나면서 치유받았다. 자기도 5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 텐데 미유키는 편지와 달콤한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이런 모습에 피해자들이 뿅 갔다고 해석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미유키와 관련된 6건의 의문사, 이걸 추적하던 경찰이 증거가 확실한 2건의 살인과 기타 15개의 사기 혐의를 찾아내서 2009년 11월 그녀를 드디어 체포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6명이 각각 사고사, 병사, 익사 등으로 사망했지만 모든 죽음에 그녀가 관여해 있다라는 증거를 찾기란 역부족이었죠. 다만 47세의 트럭 운전사 야베 카즈미, 그는 미유키에게 빌려준 3천만 원을 받으려다가 거절을 당했고 이후 죽임을 당한 게 입증되었고요. 가전제품점을 하던 히데키 씨 역시 미유키가 얕은 물에서 그를 밀어붙여서 죽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결국 냉혹한 판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도토리 지방법원은 그녀가 계획적이고 잔혹한 2건의 살인을 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미유키는 억울하다면서 모든 살해 혐의를 아예 부정했어요. 그리고 계속 항소했지만 5년이 지난 2017년 7월 최종적으로 사형이 확정되죠. 한편 미유키를 체포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그녀의 집엔 5명의 자식들이 살고 있었는데 내부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월세 25만 원짜리의 작은 공간이었는데 안을 보니까 발도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대형 비닐에 들어있던 쓰레기 더미는 물론이었고요. 오래된 자전거, 장난감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음식을 해먹은 냄비도 설거지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내부에 날파리가 가득했죠. 이런 청결이 없는 곳에서 그녀는 5명의 아이들 뿐만 아니라 개와 고양이 8마리까지 함께 키웠습니다. 심지어 집 앞에 주차돼 있던 경차가 있었는데 그 안에도 쓰레기가 가득 찬 봉지가 여럿 발견되죠. 판결 이후 미유키는 죗값을 치르기 위해 감옥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 테지만 그녀의 아이들은 무슨 죄일까요? 남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들을 조정했던 미유키가 왜 그토록 자식들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았는지가 의문입니다. 필요 없어진 남자는 가차없이 살해해버린 여자였기 때문에 자식들에 대한 모성애도 부족했던 걸까요? 미유키는 잔혹한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이들까지 미워할 수 없겠죠. 안타깝게도 5명의 아이들이 현재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본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만 추정됩니다. 남자를 조정했던 일본의 악녀 미유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